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선 브리핑 코너에서도 좀 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미국의 이 시위 상황이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경찰 총격으로 또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네, 드디어 사망자가 나왔네요. 네.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위가 열리고 있는 도시도 전국에 140개가 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40개 정도 도시는 통행금지, 우리 교민들 많이 사시는 그 LA까지 포함해서요. 조치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방위군이라고 주로 하죠. 그러니까는 그 미국 국토방위를 하는 예비군 성격의 그러니까 영어로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 그 군대가 파견된 주가 15개 주에 이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며칠 사이에 점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는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위에 군 투입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각 주별로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주고 사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시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 치더라도 군 투입, 통행 금지령 이런 단어가 미국 관련 뉴스에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좀 물론 이제 외국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떤 그 편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 투입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투 경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군 투입이 바로 되니까 네.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군 투입이 됐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을 때 정말 동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근데 그 아메리칸 드림 이면에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기 위한 그 이면에 있는 그 밑에는 누가 그걸 유지를 해왔는가 이런 거. 제가 다른 기회에 다른 데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프랑스의 옛날에 알렉시스 토커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죠. 네. 그 사람이 미국에 한번 여행을 하면서 그 견문록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미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적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네. 왜 그런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표현을 했고, 유럽은 왜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쇠퇴해가고 왜 미국은 흥할 수밖에 없는가 잘 썼지만 거기에 언급이 없는 게 있어요. 네. 바로 그 흑인 문제. 그러니까는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인종 간의 차별, 갈등. 이번에 최근에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뭘 봤냐면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민간 자본으로 우주 정거장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지켜봤죠. 정거장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개월 혹은 4개월까지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겠죠. 그러면 완전히 그 우주 여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개월 후 정도면은 이제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달나라 다 여행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스페이스 X의 시기 그런 나라 동시에 미국은 또 말콤 X라고 하는 과거에 흑인 운동, 물론 이제 흑인 어떤 그 과격 레디컬한 그런 그 운동을 하다가 좀 비난도 여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흑인 문제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콤 X. 자, 미국이라는 나라 스페이스 X와 말콤 X 두 가지가 이제 명암이 이렇게 상존해 있는 그런 나라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정말 그 미국에 여행에서도 이렇게 보통 우리 여행하면 고개가 이렇게 90도 각도를 기준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구경하느라고. 네. 야, 좋다, 멋있다. 근데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기회가 없는데, 물론 아래를 본다는 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금 그 아주 화려한 그 어떤 그 모습들 그 이면에 있는 거. 역시 미국은 그 명암이 뚜렷한 그런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뭐 최근에 이 시위 현장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또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번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이런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거나 아니면 이 시위를 어떻게든 잠재우려는 좀 갈등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위를 확산하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모습도 좀 보이고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극좌파가 일으킨 일이다라고 좀 오히려 좀 극명하게 네. 편을 가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에 네. 약간 좀 놀랐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도 틀리고요. 네. 극좌파가 지금 시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도 틀릴 뿐만 아니라 설사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내용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대통령이란 자리가요.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G7 뭐 새로 뭐 확장하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대통령 있고 총리들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정부 수반들이 모이지만 그 총리와 대통령의 차이가 뭔가요? 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으면은 정권을 잡는 것이고 신임을 잃으면은 무너지고. 근데 신임을 반반 주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국가의 혼란이 오면 어떡하지? 국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 실권은 많지 않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로 있는 나라들이 있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라든가 뭐 등등 네. 아니면 왕이 있다든가 뭐 태국이나 영국이나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수반이라는 것도 다시 말해서 국가가 큰 위기에 혼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수습해 줄 아는 그런 덕망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싸움꾼 이런 모습으로밖에는 비춰지질 않는다는 것이 아까 그 안티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극좌 진영이 지금 그 시위를 한다. 사실관계도 제가 말이 좀 흥분해. 사실관계도 틀릴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죠. 지금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백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제가 취재 과정에서 좀 울컥했던 대목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시위하는 과정에서 흑인들 앞에 그러니까 경찰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맨 전면에 백인들이 선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은 경찰은 백인을 향해서는 쏘지 않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울컥했거든요. 네. 그 현재 그 미국의 모습 이거를 편가르기를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저도 사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는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에 대한 해법을 그 누구보다 좀 나서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난 어떤 민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대통령이 정작 그런 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의 지금 현실이기도 하고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그렇고 뉴스를 통해서도 워낙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인종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이슈에서도 그런 이슈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더 조장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다른 이슈에서도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2016년도 선거 때 우리가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즈음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이 이야기 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 국민 중에서도 그 히스패닉 계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좀 심장을 그러니까 가슴을 아프게 하는 네. 그런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효력은 더 떨어졌죠. 이제는 이제 멕시코 장벽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장벽을 쌓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물론 그 반인권적인 행태 이거는 둘째로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논외니까 또 그 지금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19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들을
그 전선을 그쪽으로 이제 쌓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의 침략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모든 이슈마다 그 자신의 혹은 자기 진영의 어떤 그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외부로 돌리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으로서는 이게 뭐 훌륭한 전략일지는 몰라도 네. 국론 분열 이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이런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아주 강성 지지층은 대개 트럼프 대통령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하게 결집하는 그런 네.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뺏기지 않으면 된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흑인의 지지율이 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흑인 표만 조금만 더 얻으면은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었던 모양인데 네. 뭐 이제 흑인 표를 어떻게 더 얻습니까? 오히려 더 아마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기존의 지지층도 예를 들어서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 중심부에 있는 그 북부 네. 이쪽의 표를 굉장히 많이 2016년도에 얻었는데 지금은 그쪽 표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을 이제 많이 안 하면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 그쪽으로 다 갔거든요. 네. 그리고 전략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전략지잖아요. 플로리다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공화당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플로리다의 여론조사의 그 공화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결코 어떤 그 흑인한 그 무관 시민을 물론 무고하진 않죠. 뭐 의심을 받죠. 뭔가. 근데 $20 위조했다고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결국은 지금 어떻게 했죠? 프레임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극좌의 어떤 그 반란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그리고 약탈이 일어나면 총격이 나온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참모진에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모진에서는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사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경파인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참모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죠. 대통령의 선택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결코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도 항상 이제 뭐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뭐든지 본인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만 보통 포커스를 네. 맞추고 움직이는 걸로 유명한데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G7에 한국을 포함한 4개의 국가를 더 초청을 하겠다. 네.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G7에 다른 나라를 초청하는 것도 어떤 미국의 정치적 그런 본인의 어떤 목적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을 더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좀 이 두 개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전략상 중국을 좀 더 고립시키고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재편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미래에 더 유리하다라고 혹은 본인의 확신에 의해서 미국의 미래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4개 나라 초대한다는 4개 나라 보면은 전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러시아, 맞습니다. 한국, 호주, 인도. 그러니까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아주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동맹국들 그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는 물론 아니지만 러시아야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하고 싶어 했던 나라고. 네네. 어쨌든 그러면 G7을 G10 혹은 G11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거는 사실 초청은 그 의장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야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도는 다분히 보인다는 것 그건 있고 다만 저는 근데 좀 이원화 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이
것이 G7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G7이 정해진 건 아니고 원래는 G6 6개 나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 7개 됐다, 8개 됐다, 다시 7개 됐다가 막 이러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 G7이 제대로 아무 역할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G20이라는 것도 20도 나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거기 중국이 껴 있으니까 싫겠죠. 그래서 이제 재편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경제 어떤 그 역량 이런 걸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네, 예.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와 그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